저기, 미경 씨 맞습니까?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데 목이 떨렸다. 15년 전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다. 여기선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내 심장을 쥐어뜯었다. 그래도 밥은 드셔야지요. 손이 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 손보다 더 차가운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었다. 장터의 바람이 천막을 스치고 흩어진 눈발이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든다. 구겨진 코트 자락이 길 위에서 작게 떨리고 오래된 이름이 서로의 입술에서 서툴게 나온다. 왜 이들은 다시 만나고도 등을 돌리려 하는가?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은 왜 이제야 두 사람의 가슴을 핥히는가? 하루 한 편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하고 함께 하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올해 60이 되었고요. 40년 가까이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정년 퇴직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아내와는 20년 전에 헤어졌고 아들 지훈이는 그때 8살이었습니다. 지훈이 양육권은 제가 가졌지만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동센터를 거쳐 입양 가정으로 보내졌습니다. 제가 혼자 키우기엔 역부족이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학교와 집을 오가며 평범하게, 아니 어쩌면 외롭게 살았다고 해야 맞겠네요. 그런데 지난 겨울, 정확히는 2024년 12월 초순이었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국밥집 앞 골목에 노숙인 몇 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너무나 낯익은 거예요. 낡은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지만 왼쪽 뺨에 있는 작은 점을 보는 순간 알아챘습니다. 정미경, 제 전처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람이 거리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니. 저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경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녀는 고개를 돌리더니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단호했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지갑에서 손난로를 꺼내 건네려고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웠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손을 뒤로 감추며 받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국밥집 주인 정자 씨도 문을 열고 나와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그녀가 저렇게 됐을까? 왜 저를 거부하는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시장으로 갔습니다. 정자 씨 국밥집에 들어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제 그분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시냐고요. 정자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주차장 뒤편 천막에서 지낸다고요. 가끔 쉼터에도 가지만 대부분은 거기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국밥을 하나 포장해서 천막으로 향했어요. 주차장 뒤편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천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요. 저는 천막 앞에 섰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 게 느껴졌어요. 미경 씨, 저 한도윤입니다. 목소리를 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잠시 후 천막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저를 피하려는 눈빛이었어요. 따뜻한 거라도 드시지요. 제 말은 바람에 흩어질 만큼 작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천막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국밥을 천막 입구에 놓고 물러났어요. 그 이상 강요할 수가 없었거든요. 뒤돌아 걸어가는데 뒤에서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두 사람 옛날에 부부였대. 정말 저렇게 됐는데도 남자는 찾아오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라 슬펐어요. 제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작다는 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장에 갔어요. 천막 앞에 먹을 것을 두고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피했고요. 어느 날은 아예 천막이 비어 있기도 했어요. 쉼터에 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청에 볼 일이 있어서 민원실에 갔습니다. 서류를 받으러 간 건데 거기서 젊은 공무원 한 명이 저를 맞이했어요. 명찰을 보니 한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한지훈. 제 아들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 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입양 보낸 아이는 성도 바뀌었을 테고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런데 옆 얼굴을 보니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말투도 손동작도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젊은 공무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필요하신 거 더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 혹시 저 사람이 제 아들은 아닐까? 입양 가정에서 원래 이름을 그대로 쓰게 한 걸까?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지훈이 어렸을 때 사진들, 생활기록부 사본,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오늘 본 청년의 얼굴을 비교해 봤어요. 닮았습니다. 너무 닮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얼굴을 많이 바꿔놓았을 테니까요. 게다가 제가 먼저 다가가서 물어볼 용기도 없었고요. 만약 제 아들이 맞는데 저를 거부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경 씨 생각과 지훈이 생각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왜 미경 씨는 노숙자가 됐을까? 왜 저를 피하는 걸까? 그리고 시청의 그 청년이 정말 제 아들일까? 다음 날 저는 다시 천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천막 근처 쓰레기통 옆에 낡은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거든요. 누가 버린 건지 아니면 미경 씨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그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안에 작은 수첩이 있었어요. 손때가 묻고 모서리가 해진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이름을 발견했어요. 도윤 씨에게 미안하다. 도윤 씨에게 미안하다. 도윤 씨에게 미안하다. 같은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지훈이를 지키려면 내가 멀어져야 한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 치료를 중단했다. 글씨가 떨리고 번진 곳도 있었습니다. 잉크가 물에 젖은 듯 흐려진 부분도 보였고요.
저는 그 수첩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 치료 중단.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미경 씨가 아팠던 겁니다. 심각하게요. 그런데 치료를 포기했어요. 왜일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화기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경 씨 가족? 친구? 하지만 연락처도 없었고 2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시청 민원실로 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창구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정미경이라는 분의 기록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신분증을 요구했고 저는 제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관계이신가요? 전 남편입니다. 이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20년 됐습니다.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인해 줬어요. 정미경 씨의 주소지가 없다는 거요. 무연고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연고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족도 없이 혼자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민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선생님? 돌아보니 그 청년이었습니다. 한지훈. 민원실에서 일하는 그 공무원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 네. 저 어제 도와드렸던 한지훈입니다. 오늘도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제 아들이라고요. 웃는 모습이 어렸을 적 지훈이와 똑같았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입양 가정에서 자라셨나요?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웃음이 사라지고 눈빛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당신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저희 둘만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요. 생활기록부에서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저를 알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왜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말을 안 했나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를 버린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혼자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제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어머니도 선생님처럼 저를 버렸나요? 저는 주머니에서 그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건넸어요. 이걸 좀 보세요. 어머니가 쓴 것 같은데요. 지우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이게 어머니 거라는 걸 어떻게 아세요?
며칠 전에 시장에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노숙자로 지내고 계시더군요.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거짓말이죠. 어머니가 왜 거기서 그렇게 지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주차장 뒤편 천막에서 지내고 계세요. 지우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수첩에 병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이혼하시기 직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자궁암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암이라니요. 그래서 이혼을 한 건가요? 저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요? 저는 왜 몰랐을까요? 왜 그녀는 말을 안 했을까요? 지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입양 가정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친어머니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저를 보낸 거라고요. 저를 지키려면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래요. 저는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미경 씨가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치료는요? 치료는 받으셨나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중단하셨다고 들었어요. 돈이 없어서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을 안 했을까요? 제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요. 아니, 도와줘야 했는데요. 지우는 수첩을 도로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해요. 지금 당장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렇게 저희 부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걸었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지우는 말이 없었고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빨리 미경 씨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걸으면서 저는 지훈의 옆모습을 몇 번이고 훔쳐봤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키도 제보다 컸고 어깨도 넓어져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 걸 바꿔놓았구나 싶었어요. 지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와 함께 걷는다는 게 어색했겠죠. 하지만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저와 함께 걸어주고 있었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입양 보낸 이유가 뭐였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힘들어서?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런 변명이 통할까요? 미안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망했어요. 오래요. 왜 저를 버렸나 싶었죠. 입양 가정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지만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은 지울 수 없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보고 나니 이해가 됐어요. 어머니가 왜 저를 보냈는지요. 아프셨으니까요. 저를 지키고 싶으셨으니까요.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왜 저를 보냈어요? 지훈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는 미경 씨처럼 고귀한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저 도망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비겁했습니다.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앞을 봤어요. 적어도 솔직하시네요.
그의 말에 저는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저희는 다시 걸었어요. 시장에 도착해서 저는 정자 씨를 찾아갔습니다. 정자 씨는 국밥을 끓이다가 저희를 보고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 아드님이세요? 네, 제 아들입니다. 정자 씨는 반가워하며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저희는 급했습니다. 미경 씨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정자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침부터 안 보였어요. 쉼터에 갔나 했는데 거기도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 가신 걸까요? 설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저희는 시장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국밥집 뒷문, 공중화장실, 폐지 더미 사이,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어요. 하지만 미경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분은 아침 일찍 쉼터 쪽으로 가는 걸 봤다고 했고, 다른 분은 강가 쪽으로 걸어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이야기가 엇갈렸습니다. 지우는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쉼터에 전화를 걸었지만 거기도 오지 않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디로 가신 걸까요? 왜 갑자기 사라지신 걸까요? 혹시 저희를 피하려고 일부러 숨으신 건 아닐까요? 정자 씨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몸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기침도 많이 하시고요. 그 말에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셨을까요? 아니면 어디 쓰러지신 건 아닐까요? 저희는 병원도 알아봤습니다. 응급실에 문의했지만 그런 환자는 없다고 했어요. 주변 약국에도 들러봤지만 역시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물었어요. 가족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가족. 20년 동안 남이었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말하는 제가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제가 찾아봤어야 했는데 입양 가정 생활이 안정되고 나서 어머니를 찾아볼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그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는 같은 죄책감을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시장 주차장에 남았습니다. 혹시 미경 씨가 돌아올까 봐서요. 주차장 벤치에 낡은 코트가 놓여 있었어요. 미경 씨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체온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지우는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다시 시장을 돌았습니다. 정자 씨도 나서서 도와줬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쉼터에도 다시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후쯤 한 상인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강가 쪽에서 누가 천막 치고 있던데 혹시 그분 아닐까요? 저희는 즉시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눈이 쌓인 길을 헤치며 강가 산책로를 따라 걸었어요. 한 구비를 돌자 작은 천막이 보였습니다. 낡고 얼룩진 천막이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천막 앞에 섰습니다. 지훈도 옆에 섰고요. 미경 씨, 저 한도윤입니다.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저희는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경 씨는 담요를 덮고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제가 본 미경 씨는 그렇게 초라했고 그렇게 작아 보였어요. 이제야 왔군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말을 안 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었어요. 선생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요. 짐이요? 우린 가족이었잖아요. 함께 짐을 나눠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경 씨는 조용히 웃었어요. 선생님은 착한 분이에요. 그래서 더 그랬어요. 선생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이미 망가졌습니다. 당신 없이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늘 공허했고 늘 외로웠습니다. 지우는 한 발 뒤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지훈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지훈아, 내가 지훈이구나. 많이 컸네.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미경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저도 도울 수 있었는데요. 지훈이 울먹였습니다. 미경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넌 너무 어렸어.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자라는 게 더 중요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경 씨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어요. 병도, 가난도, 외로움도요. 저와 지훈을 지키기 위해서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제가 말했지만 미경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여기가 제 자리예요. 이미 늦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숨소리도 가늘어졌고요. 저는 담요를 더 끌어올려 그녀를 덮어줬습니다. 정자 씨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뜨거운 죽을 들고요. 정자 씨는 조용히 죽을 떠서 미경 씨 입에 넣어줬습니다. 미경 씨는 힘겹게 삼켰어요.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담요를 가져오고 손난로를 건네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정자 씨는 모금함을 돌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씩 돈을 넣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한 청년이 두꺼운 패딩을 벗어서 미경 씨에게 덮어줬어요. 제가 입던 건데 깨끗해요. 따뜻하실 거예요. 노부부는 보온병에 담은 뜨거운 차를 가져왔습니다. 몸이 따뜻해야 힘이 나요. 젊은 엄마는 새 양말을 꺼내놨어요. 발이 시리시면 안 돼요. 저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경 씨를 위해 기꺼이 나눠주고 있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미경 씨는 그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날 밤 저희는 천막 안에서 미경 씨를 지켰습니다.
지우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강물 소리가 낮게 흘렀고 바람이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미경 씨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은 예전 그대로시네요. 몰라서 미안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미경 씨는 웃었어요. 당신은 늘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떠난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아프다는 걸 알았어야 했어요. 알았으면 어쩔 건데요? 치료비를 대줄 수 있었나요? 당시 선생님도 힘들었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 월급으로 근근히 살았어요.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함께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 말에 미경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함께 있었으면 다 같이 무너졌을 거예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지훈이만은 지키고 싶었고요. 지훈은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지도 않고 그냥 흘렸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미경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랜만에 가족이 됐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훈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미경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정자 씨는 천막 밖에서 촛불을 켰어요. 작은 불빛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씩 촛불을 켜고 천막 주위에 둘러섰어요. 그날 밤 정미경 씨는 가족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요했어요. 고통스러워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저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훈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사랑받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소박한 장례였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쉼터 직원들, 동네 주민들이 와서 조문했어요. 영정사진은 젊은 시절 미경 씨 모습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뭘 다르게 했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무능했을 테니까요. 지우는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자 씨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미경 씨가 남긴 빚을 정리한 돈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지훈이 모은 전부였어요. 정자 씨는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은 아들 두셨어요. 미경 씨 복 많으셨어요. 장례가 끝나고 저와 지훈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아니, 갈 곳은 많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훈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른 건 20년 만이었거든요. 네.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훈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를 버렸고 외면했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미경 씨가 원했던 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뭔데요? 사람들을 돕는 거요. 미경 씨처럼 힘든 사람들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 후로 저와 지우는 매주 주말마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정자 씨도 함께 했고요. 시장 사람들도 도와줬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국을 끓이는 것도 밥을 퍼주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첫 주에는 국을 너무 짜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정자 씨가 급히 물을 더 넣어 살렸죠. 지우는 설거지를 맡았는데 그릇을 깨뜨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격려해줬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국 끓이는 법도 배우고 사람들을 대하는 법도 배웠어요. 무엇보다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됐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들, 고맙네.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한지 아나. 저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경 씨도 이런 밥을 먹었을 텐데 누군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줬을까요? 한 청년은 저희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집을 나와 거리를 떠돌다가 쉼터에 들어갔다고요. 거기서 힘을 얻어 다시 일자리를 구했대요. 여기서 밥 먹으면서 희망을 얻었어요.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밥을 주는 게 아니라 희망을 나누는 일이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어요. 미경 씨가 그랬던 것처럼요. 봄이 왔습니다. 강가 산책로에 연두빛이 번졌어요. 저는 미경 씨의 낡은 수첩을 들고 그곳에 갔습니다. 천막이 있던 자리엔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읽었어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미경 씨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따라 써봤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요.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형태가 바뀔 뿐이죠. 미경 씨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저와 지훈 안에 그리고 우리가 돕는 사람들 안에요. 강물이 흘렀습니다. 지난 겨울과는 다른 소리로요.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지훈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어요. 급식소로 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옮겼어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요. 그날도 많은 사람이 급식소에 왔습니다. 저는 국자를 들고 국을 퍼줬어요. 지우는 밥을 담았고 정자 씨는 김치를 나눠줬습니다. 한 노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노인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미경 씨도 이런 밥을 먹었을까요? 누군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줬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자 씨가 그랬고, 시장 사람들이 그랬으니까요. 미경 씨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외로웠을지 몰라도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지훈이 있고, 정자 씨가 있고, 이 따뜻한 공동체가 있으니까요. 오후가 되어 급식소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어요. 지훈이 농담을 했고 정자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저희 발치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 꽃잎을 보며 미경 씨를 떠올렸습니다. 잘 계시지요, 미경 씨. 여기 우리는 잘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사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지훈이 제 팔을 툭 쳤습니다. 뭐 생각해요? 아무것도요. 그냥 날씨가 좋네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좋은 날이에요. 저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냥 걷는 거였습니다. 함께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죠. 저는 계속 급식소에서 봉사할 거예요. 지훈도 그럴 거고요. 미경 씨가 보여준 사랑을 저희도 누군가에게 보여줄 겁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랑한다는 건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거라는 걸요. 미경 씨는 저와 지훈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이제 저희 차례예요. 누군가를 지킬 차례입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부드러운 말 한마디, 잠깐의 미소. 그런 작은 것들로 사람을 지킬 수 있어요. 미경 씨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오늘도 급식소로 갑니다. 국자를 들고 사람들을 맞이하죠.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미경 씨를 봅니다. 외롭지만 강한,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따뜻한 거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국을 퍼줍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웃어요. 그 웃음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미경 씨,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늦게 배웠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사람들을 맞이하고 따뜻함을 나누고 미경 씨의 사랑을 이어갈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그리고 그게 저를 살아있게 하는 이유니까요.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될 겁니다.